예, 반갑습니다. 이성영입니다. 행정법 두 번째 보강 수업이죠. 보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던 내용이 공법상 개혁이었죠. 그죠? 행정 행위를 다 마쳤고 드디어 이제 행정의 다른 작용 형식으로 공법상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법상 개혁에 관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이 공법상 개혁과 관련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 중에서 공법상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공법상 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보다 오히려 행정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될 필요가 없겠고, 반면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 있어서는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법치주의에서 법에 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약의 종류,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계약이 있을 수 있고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지자체 또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위탁,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협의 등의 그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공법상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주체 간의 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인과의 관계이고 어떤 형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 특별 권력 관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 우리가 앞서 사례에서 살펴봤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 공무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력직 공무원들은 계약을 통해서 체결하는 게 아니죠.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임용이라는 임용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만 계약서를 쓰는 공무원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임기가 이제 정년이 보장되지 않죠.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이 끝나면 퇴직하는 겁니다. 당연히. 퇴직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공무원의 신분이 해지가 됩니다. 즉,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공무원 그 정년 퇴직 기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죠? 반면에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면 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당연히 그 공무원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그 채용 계약입니다. 서울 대공전술연구소장 채용 계약.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있었죠. 근데 이걸 당사자 소송의 형식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 서울 대공전술연구소장 익숙하지 않죠. 이게 대공전술이라는 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거겠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찰 대학에 있는 치안정책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신이 서울 대공전술연구소고요. 이 대공전술연구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직 공무원 신분, 대공전술연구소장에 관한 소장의 신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공법상 계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 위촉계약. 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정규직 공무원이겠죠.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서울시에 시립무용단이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 큰 지자체에 뭐 시립무용단, 시립교양학단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우리 단원들은 어떨까요? 신분이 공무원일까요?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이죠.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즉 서울시에서 시립무용단원을 위촉하는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고 대등한 당사자 간에 너 시립무용단원 올래? 그래 갈게요 하고 몇 년간 봉급 얼마 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옆에 보시는 국립중앙극장 전속 단원 채용 계약도 전형적인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거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특정한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이게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임용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그 절차, 행정 절차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국립중앙극장 전속 단원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의 전속 단원도 예를 들어서 정식 임용 절차를 통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임용 처분을 통해서 임용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죠. 관련 법규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공용부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임의적 공용부담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용부담, 공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즉, 내 물건, 내 재산을 공적인 용도로 내놓겠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기부한다고 그러죠. 기부. 기부 체납이라는 법적인 표현을 합니다. 즉, 공공의 자신의 물건을 기부 체납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임의적 공용부담도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청원경찰이라는 제도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청원경찰을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또는 민간 시설, 은행 이런 데도 청원경찰을 채용을 합니다. 특히 민간 시설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간 은행들이 있겠죠. 은행에도 청원경찰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의 소속은 어딜까요? 그 민간 은행입니다. 민간 은행 소속인데 청원경찰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죠. 관련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총기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청원경찰 개인의 소유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 은행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청원경찰, 민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총기를 소지할 때 총기를 민간에서 그 고용주가, 즉 제가 든 예시에 따르면 민간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된 청원경찰의 총기를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도 이제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 사무를 계약의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교도소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 관련 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교도소가 다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형식으로 지금 민영교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민영교도소 운영을 할 때 교정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죠. 즉 특정 기관과 교정 업무를 좀 위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약을 맺고 그 민간 시설에서 교정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강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재소자들을 수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가페 교도소라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 행정행위와 같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조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조치와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규율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고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이 된다. 법률에 반하면 안 되죠. 이 법에 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안 되겠죠. 반면에
계약에 있어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다 중요한 내용.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정소송. 즉,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당사자 소송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해촉이 됐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촉된 게 억울하다.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소송을 해서 내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항고 소송이 아니라 뭐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즉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계약직 공무원 해촉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다. 즉 나는 아직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행위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뭐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법률 우위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두 번째,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행정에 있어서 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1996년 판례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죠. 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너 이제 보건의사 아니야. 이제 계약 끝났어라고 해지 통지를 한 거예요. 아마도 여기 징계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겠죠. 그럼 당연히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인가? 일반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이 된다면 당연히 항고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고 징계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지사가 채용 계약에 관한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를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형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각하가 되겠죠. 자, 마지막 판결이죠. 대법원 2014년 판결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행정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죠. 즉 민간인들이 행정에 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옴부즈만. 그런데 관계 법령에 비추어 지방 계약직 공무원은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주의할 것,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추어 본다. 즉 관련 규정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그 법 규정의 내용, 그 취지를 봐야 될 것이다. 즉 그리고 채용 계약에 따라 담당할 직무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채용 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업무주만 채용 행위에 관련 법령 규정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형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 왔죠? 20장에서 배울 내용은 행정상 사실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행정법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작용 형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이다. 또는 행정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공법상 계약을 직전에 바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행위의 의미. 사실행위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력의 행사,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여러분들 행정행위를 통상적으로 봅시다. 앞에서 배운 행정행위, 운전 허가를 하고, 그죠? 뭐 영업 허가를 한다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공무원을 임용한다거나 다 어때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뭐 임용장을 주고 하는 행위는 있겠지만 그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사실적인 액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행위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한다면 내용을 차츰차츰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먼저 대집행의 실행, 전형적인 사실행위입니다. 대집행이라는 건 뭘까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철거, 불법 건축물 철거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집행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데요. 강제 집행의 유형 중에서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건축물 철거하거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는 겁니다. 자,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언제까지 먼저 자진 철거 하명을 하죠. 너 지금 네가 지은 집은 불법 건축물이니까 자진 철거를 하라. 철거 하명이죠. 행정행위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하명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고를 하죠.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계고죠. 이것도 행정법상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죠. 자, 계고를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 대집행, 즉 대신해서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대집행의 실행이라고 하죠. 강제 철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가서 물리적으로 건축물들을 부수겠죠. 이게 행정 대집행입니다. 즉 행정 대집행, 건축물을 부수는 대집행 실행 행위에는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건을 부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행정 대집행을 실행하는데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정 대집행 실행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국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이것도 압류 자체도 실행 행위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체납 처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체납 처분은 그 자체로서 행정 행위입니다. 체납 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압류해야죠. 공무원들이 가서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체납자의 재산을 뒤지겠죠. 주거지에 가서 뒤지고 뭐 금괴라든지 아니면 귀중품이라든지 현금이 있으면 현금도 다 가져오겠죠. 이게 재산의 압류예요. 즉 이런 실행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사실 사실행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 다 사실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챕터 후반에서 배우겠지만 행정지도라는 또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 뭘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안내하는 거죠. 그죠? 지도. 이렇게 따라오도록 협조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 자, 관용차. 즉,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죠. 관용차, 공적인 시설물인 관용차를 공무원이 운전을 해서 무엇인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이런 거는 어때요? 운전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생겨요? 아니죠. 그냥 사실행위예요. 즉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행위에서의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중에서도 행정행위를, 사실행위와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왜?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행위에는 처분성이 없죠. 그죠?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접적인 법적 권리관계가 변동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 처분성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을 구별하는 거. 거의 같다. 제가 거의 같지만 강학상, 학문적인 학습을 할 때는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소송 실무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행정행위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행위들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판례를 통해서 볼 때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돼.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임에도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사실행위인 것 같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실력 행사가 있어, 또는 권리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행위인데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판례가 있습니다. 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판례가 왜 처분성을 인정할까요? 아마 답을 짐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항고소송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사실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가? 있다. 어떤 경우? 여기 보십시오. 단수처분. 단수처분이 뭐예요? 물을 끊는 거죠. 자, 뭐 수도 요금을 안 내거나 또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수를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수처분. 처분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처분성이 있다는 거죠. 물을 끊는 거는 사실행위입니까? 행정행위입니까? 자, 수도 관의 밸브를 공무원들이 잠갔으니까 물이 안 나오겠죠. 단수라는 사실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판례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항고소송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교도소 재소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뭐 경주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청송 교도소로 이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을 차에 태워서 교도소를 옮겨서 이사를 시킨 거죠. 사실행위입니까? 행정행위입니까? 사실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다. 왜?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해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원래는 사실행위의 구제는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즉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단수나 교도소 재수자 이송 조치에 대해서 사실행위임에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항고소송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을 다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소자 이송 조치도 이송 처분이 취소가 된다면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한다면, 지금 경주교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송교도소로 이송이 됐지만 이 처분이 취소가 된다면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당연히 현재 청송교도소에 있는 건 불법이 되니까 다시 경주교도소로 옮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 경찰이 총을 쐈어요. 그런데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을 맞았어요. 항고소송을 통해서 총기 사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자, 총을 맞아서 피가 나. 그죠? 피가 나고 배에 구멍이 뚫렸어. 그런데 항고소송을 통해서 총기 사용을 취소하면 뚫어진 구멍에 뚫린 그 피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상처가 없어지지 않죠. 그럼 뭘 해야 돼? 항고소송이 아니라 어떤 소송을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반면에 두 번째 사례, 위법한 집회금지 통고, 집회금지 명령이죠. 통고 처분, 이거 실질적으로 명령입니다. 그죠? 집회금지 하명이죠. 이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시켜야 하지만 내가 적법하게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두 번째 사례는 실질적으로 내가 집회를 신청했던 기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판례를 한번 봅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예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집회를 금지시킨 거죠.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경찰은 앞으로 집회 금지를 시킬 수가 없겠죠. 본인이 신청한 집회는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테니까, 최소한 몇 달이 걸리니까 다시 내가 원했던 시기에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면 앞으로는 경찰이 그런 위법한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위법한 금지 통고를 할 수 없고 내 권리가 향후에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인정이 된다.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 어떤 사실행위입니까?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한 사람에 대해서 훈격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하는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즉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행위는. 이 사실행위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 훈격을 재심사해달라고 재심사해달라는 민원을 넣겠죠. 그죠? 그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훈격 포상을 한 겁니다. 훈장을 주거나 이랬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취소 안 할 겁니까? 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안 한다. 라고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훈격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민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처분성이 있는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앞에서 있었죠?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에 가장 전형적이고 쟁점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또 나왔네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행정기본법을 주로 대체로 많이 언급을 했고요. 제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있다는 내용을 했을 겁니다.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지도란 어떤 것이냐.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자, 행정지도의 대표적인 그 방식은 지도, 권고, 조언입니다. 뭘까요? 강제가 아니야. 비권력적. 자, 반면에 행정행위 중 하명 이런 거는 뭐예요? 명령이죠. 해야 되고 안 하면 법규를 위반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하지 않으련 하면 좋겠어. 조언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행정지도. 얼마나 부드럽고 바람직해요. 그렇죠? 즉 행정법에 있어서는 하명보다는 행정지도가 훨씬 당사자에게도 유리하겠죠.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법적 성질을 봅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야. 즉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행정강제는 뭐예요?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국민들의 부담이 크겠죠. 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인 행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일반 시민에 대해서 행정지도 형식으로 지도, 권고, 조언한다면 어때요?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행정지도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전형적인 사실행위입니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왜? 하명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상대방은 법적인 의무가 있어. 따라야 돼. 그런데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가 없죠. 지도, 권고, 조언이니까 안 따라도 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하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좀 오래된 사례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죠. 여러분 개그 콘서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개그맨들이 뭐 반말을 합니다. 용감한 녀석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잘 들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한 거예요. 웃기자고 하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 거친 표현을 쓴다는 거죠. 반말을 한다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으니까 지도야. 하지 마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행정지도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코너가 스르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죠. 이슈가 됐습니다. 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잘 들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라고 반말로 한 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했고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야. 그런데 이 코너가 스스로 없어진 게 당시에 어떤 그 신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은 뭐 저도 모릅니다. 자, 이 행정지도의 종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조성적, 조정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규제는 뭡니까?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행정 목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마 라고 명령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근데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유값, 라면값, 짜장면값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유나 라면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처에서 물가 억제를 권장하고 라면 값을 잘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서민들 생활에 어떤 그
물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라면값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규제 형식의 행정 지도죠. 라면값 안 올리면 좋겠다. 농심, 삼양, 라면값 안 올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규제를 하는데 대기업들은 부담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두 번째, 조정적 행정지도.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 대립이 있고 이런 걸 조정을 한다. 즉, 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또는 구조 조정. 이것도 노사 문제와 관련이 있죠.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세 번째, 조성적 행정지도. 이런 건 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영농지도.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또는 농업 기술을 지도한다거나 이런 조성적 행정 지도도 가능하겠죠. 자, 행정 지도에 있어서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금지.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행정 지도로 해야 된다. 이거 필요성의 원칙, 비례 원칙과 관련이 되는 거죠. 최소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의적 행정 지도. 상대방의 의사를 강요하면 더 이상 행정 지도가 아니죠. 그리고 행정 지도를 하면서 이거 행정 지도 안 따르면 불이익을 준다. 어때요? 이거 행정 지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 그러면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의 형식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먼저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 내용, 신분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지도 이후에 시민이 행정지도로 인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행정지도는 처벌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사실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야 될 의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처벌성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지도가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외형적으로는 행정지도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IMF 때 제일은행이 제일은행이 국제그룹을 해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 뭡니까?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왜? 국제그룹에 대해서 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이 국제그룹을 해체할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서 주은행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에게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은행이 재무부 장관의 말을 안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권력적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찰의 사례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이 노조 집회와 관련해서 치안 정보 활동이라고 그래서 정보관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지금 집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어때요? 법적으로는 조정적 행정지도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학습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 만약에 이걸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권력적 사실이 행위로 볼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긴 판례 내용이 좀 길죠.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판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장이 단전, 전화통화, 단절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는 권력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법적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주류 거래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자, 앞에서 단수 조치와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행정 지도의 형식으로서 구청장의 단전과 단절, 그 전화통화 단절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고적 효력이라고 본 거죠.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
단수나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죠. 그죠? 그래서 관할 그 기관에 요청을 한 거. 이건 행정 지도이고 공무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언급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재무부 장관의 제1은행에 대한 행정지도 형식 국제그룹 해체 조치는 이거는 뭐라고 봤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국립대학 총장들이 그 교수회의의 지위를 의결기구로 정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 학직증 교수회의 지위의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정한 것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를 한 것. 이 시정 요구가 즉 국립대 총장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시정 요구, 학칙 시정 요구가 행정 지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즉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진일보한 판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즉 결론은 뭡니까? 행정 지도에서 권력적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보강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